안녕하세요, 남강호입니다. 오늘은 최근 엔비디아의 진짜 핵심만 골라서 깊이 있게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오늘 한 줄 요약은 이겁니다. 하드웨어를 넘어 플랫폼으로 지포스 나우가 블랙웰로 점프했고, 중국용 B30A 이슈가 떠올랐고, 8월 27일 실적이 방향을 정리해준다. 자, 그럼 영상 시작하겠습니다. 지난 뉴욕 증시 한번 확인할 건데요. 먼저 주요 지수부터 확인하겠습니다. 뉴욕 증시는 지수별로 뚜렷한 차별화가 나타났습니다. 먼저 다우지수는 44,922.27포인트로 마감했습니다. 전일 대비 10.45포인트 올라서 0.02% 상승, 사실상 보합권에서 소폭 강세를 보였습니다. 반면 S&P 500 지수는 6,411.37포인트로 내려왔습니다. 37.78포인트 떨어지면서 낙폭은 0.59%였습니다. 최근 강세 이후 차익 매물이 출회된 영향이 컸습니다. 나스닥 종합지수는 가장 크게 밀렸습니다. 21,314.95포인트로 마감했고 무려 314.82포인트 하락하면서 1.46% 급락했습니다. 대형 기술주 중심으로 매물이 쏟아지면서 지수 낙폭이 확대된 모습입니다. 정리하면 오늘 뉴욕 증시는 다우만 간신히 플러스권을 지켰고 S&P 500과 나스닥은 동반 하락, 특히 나스닥의 약세가 두드러졌습니다. 이번 주는 기술주 비중을 줄이고 관망 모드로 가는 게 유리해 보입니다. 다우처럼 상대적으로 강한 경기 민감주와 방어주 위주로 접근하고 기술주는 변동성이 진정될 때까지 분할 매수 타이밍을 기다리는 전략이 필요합니다. 엔비디아는 4가지 축으로 움직입니다. 데이터 센터, 게이밍, 프로 비주얼 로보틱스 옴니버스, 자동차. 현재 가치를 끌어올리는 건 데이터 센터입니다. 그런데 접점을 넓히는 힘은 게이밍과 플랫폼이겠죠. 즉 AI 인프라에서 돈을 벌고 플랫폼에서 잠재 고객을 붙잡는다. 이 그림이 바로 핵심입니다. 그래서 지포스 나우 업그레이드가 단순 게임 뉴스가 아니라 플랫폼 파워 재확인의 사건인 겁니다. 자, 첫 번째 이슈부터 확인해 보죠. 8월 18일 날 엔비디아가 지포스 나우의 최신 아키텍처 바로 블랙웰을 적용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이게 얼마나 큰 변화냐면 이제 스트리밍으로 RTX 50파급 성능을 체감할 수 있다는 겁니다. 화질은 5K, 주사율은 무려 120프레임까지 지원되고 말 그대로 클라우드인데 로컬 같은 느낌이 나는 거죠. 게다가 DLSS4 멀티프레임 생성이 들어갔습니다. AI가 직접 이미지를 보정하고 프레임을 늘려주니까 게임이나 영상의 부드러움이 확 올라갈 겁니다. 게임 라이브러리도 크게 늘렸습니다. 이제는 설치할 필요도 없이 인스톨 투 플레이 바로 실행해서 즐길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포인트, 이게 큰 업그레이드를 하면서도 가격을 올리지 않았다는 건데요. 즉 기술 리더십을 단순히 과시하는 게 아니라 점유율 확대로 이어가겠다는 전략은 분명한 겁니다. 한마디로 정리하면 엔비디아는 이제 단순히 GPU를 만드는 회사가 아니라 경험을 서비스로 제공하는 회사로 이미 넘어왔다는 겁니다. 이 변화가 왜 중요하냐? 결국 데이터 센터, 생성형 AI, 디지털 휴먼, 옴니버스 같은 미래 수요와 맞물려서 하나의 거대한 프라이월을 돌리게 되는 겁니다. 하드웨어 사이클과 상관없이 플랫폼이라는 힘으로 유저를 묶어 두겠다는 거죠. 자, 두 번째 이슈는 중국 시장 이야기입니다. 8월 19일 로이터 보도를 통해서 새로운 소식이 나왔죠. 엔비디아가 중국 전용 AI 칩, 이름은 B30A를 개발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 칩은 블랙홀 아키텍처 기반으로 설계됐고 구조는 단일 다이 형태입니다. 성능은 플래그십 B300의 절반 정도 수준을 목표로 한다고 알려졌는데요. 그런데 중요한 건 기존에 중국에 수출 허가가 나 있던 H20보다 성능이 더 높다는 점입니다. 즉 규제라는 틀 안에서 최대치를 뽑아내고 있다는 거죠. 다만 여기에는 변수가 있습니다. 아직 승인이나 허가 절차가 남아있기 때문에 이게 언제 시장에 풀릴지는 미정입니다.
그래서 가능성과 시간을 확실히 구분해서 봐야 할 듯합니다. 핵심 메시지는 분명합니다. 엔비디아는 중국 시장에서 매출을 절대로 0으로 만들지 않겠다는 겁니다. 하드웨어뿐만 파는 게 아니라 그 뒤에 소프트웨어 생태계까지 묶어서 가져가려는 전략이죠. 엔비디아 소프트웨어 스택, NV링크, 메모리 대역폭 최적화 같은 경험을 통해 통째로 팔겠다는 의도입니다. 결국 규제를 피해가는 게 아니라 규제 안에서 최대 성능을 끌어내면서 중국 시장 존재감을 반드시 유지하겠다는 메시지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8월 19일 주가가 3.5% 급락했습니다. 3%대 하락인데 눈이 좀 띄었죠. 그런데 맥락을 좀 보시면 기술주 전반에 조정이 좀 왔고 실적을 앞두고 차익 실험 매물들이 좀 쏟아졌다. 그리고 이벤트 전후 변동성은 원래 좀 큽니다. 핵심은 수요 방향이 꺾였는지 아니면 타이밍 믹스 이슈인지 구분해야 하는 겁니다. 실적이 바로 그 답을 줄 거라고 봅니다. 네 번째로 중요한 건 바로 실적 이벤트인데요. 엔비디아의 2분기 실적 발표가 8월 27일 미국 서부 시간으로 오후 2시에 열립니다. 그러니까 우리 시간으로 8월 28일 새벽쯤 되겠죠. 여기서 관전 포인트는 딱 세 가지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첫째, 데이터 센터 매출 성장의 질입니다. 단순히 매출이 늘어났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수요가 훈련 중심에서 추론하고 그리고 에이전트 같은 새로운 영역으로 다변화되고 있는지 이걸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즉 AI 서버를 단순히 학습용만으로 쓰는 게 아니라 실제 서비스와 에이전시 활용으로 넘어가고 있는지가 핵심인 겁니다. 둘째는 지역별 제품 믹스 변화입니다. 중국향 수출 규제 영향이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이걸 회사가 어떻게 보완했는지 또 라인업을 어떻게 재편했는지 고객군이 하이퍼스케일러로에 집중되고 있는지 아니면 기업 정부 중소형 클라우드까지 확산됐는지 이 흐름이 앞으로의 안정성을 보여줄 것 같습니다. 셋째는 공급망과 리드타임 문제입니다. 첨단 패키징, HBM 메모리, 네트워킹 장비 같은 부분이 계속 병목으로 지적돼 왔죠. 이번 발표에서 이 리드타임이 얼마나 개선됐는지 병목이 풀리고 있는지가 확인돼야 합니다. 정리하면 이번 실적은 단순히 숫자만 보는 게 아니라 수요의 질, 지역과 제품의 재편, 공급망 병목 해소 이 세 가지를 통해 앞으로 엔비디아의 밸류에이션 즉 멀티플이 어떻게 정해질지가 달라진다는 겁니다. 자, 리스크도 한번 체크를 해볼 건데요. 첫 번째가 규제입니다. 중국향 판매는 항상 변수가 좀 있습니다. B30A도 허가 절차를 통과해야 합니다. 두 번째는 공급이고요. 첨단 패키징, HBM, 네트워킹이 타이트하면 수요보다 타이밍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가 경쟁인데요. 인터커넥트, 전력 효율, 메모리 대역폭에서 경쟁사 신제품이 치고 들어옵니다. 고객은 멀티벤더 전략을 씁니다. 가격, 성능, 소프트웨어 지원의 총합 싸움이라 이렇게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밸류에이션인데요. 기대가 높은 종목은 숫자 미달에 민감합니다. 이벤트 전후 흔들림은 구체적 역풍이 아닐 수 있지만 가격은 늘 과장적으로 가능하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우선 차트 한번 볼 건데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우선은 구름대 위쪽에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전체적 움직임은 우상향 추세선을 지지해주는 움직임, 아직까지 추세 이탈 나온 모습은 보이고 있진 않습니다. 자, 그리고 중요한 게 지금 지표상으로 보듯이 아직까지 쇼타이밍입니다. 더 떨어질 가능성이 있다. 완벽한 다시 한번 단기 추세 전환은 아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요. 이렇게 롱숏이 나왔을 때, 롱 시그널이 나왔을 때는 이렇게 수익을 가져가는 그런 구조가 될 수가 있는 거고요. 또 이때도 마찬가지였죠. 이렇게 큰 폭의 수익을 가져갈 수가 있는 그런 구조가 될 수 있다. 즉 이런 식의 단기 수익을 가져갈 수 있는 그런 구조를 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아직까지 롱타임이 안 나왔기 때문에 현물하시는 분들은 아직까지 신규 매수, 추가 마수 찬스는 아니다 라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제가 이렇게 상담을 하다 보면은 이 지표가 뭔지 어떻게 개발을 했는지 물어보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면 제가 썰을 좀 풀죠. 저 같은 경우는 20대 때 군대를 좀 다녀와서 첫 번째로 아르바이트에서 번 100만원 노가다 했습니다. 노가다에서 100만원으로 처음 국내 주식장부터 이렇게 시작을 했거든요. 그때 당시에는 주식을 한다라고 한다면 즉 노름을 하는 것처럼 인식이 됐었던 그런 때입니다. 그래서 뭐 수업 시간에 대학교 수업 시간에도 주식을 거래하려고 그렇게 노력을 했던 그런 기억이 좀 납니다. 그렇게 이렇게 한 6개월에서 1년 정도 하면서 뭐 차트 분석부터 기술적 분석을 이렇게 좀 공부를 좀 많이 했죠. 그때 당시 또 학생 신분이었기 때문에 공부하기에는 또 좋았던 그런 환경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100만 원을 시작을 해서 어린 나이에 뭐 3천만 원까지, 그때 당시 3천만 원이면 엄청나게 큰 돈입니다. 이렇게 만들었고, 그때 처음으로 선물이라는 걸 누구한테 전해 들었습니다. 그래서 금과 원유 닥치는 대로 했습니다. 뭐 호기롭게 그냥 하던 대로 기술적 분석, 차트 분석이죠. 완벽한 차트 분석을 통해서 대응을 좀 했었는데 결과는 참담했습니다. 딱 한 달 만에 청산이 되더라고요. 그때 당시에는 나이도 좀 어렸고 조금 투자하는 것도 지금 와서 생각해 보면은 정말 겁없이 덤볐던 그런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청산이 되고 나서 정말 힘든 시기를 보냈습니다. 가까이 지냈던 사람도 떠났고 뭐 페인처럼 살았죠. 수업도 당연히 안 들었었고 하지만 그때 여기서 이렇게 무너질 수는 없었지 않습니까? 사람이 계속 살아야 되겠죠. 그때 무너질 수는 없었고, 그래서 미친 듯이 차근차근 공부를 했습니다. 0부터 시작해서 다시 배웠던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서 하나를 좀 깨달았습니다. 그건 손실은 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거는 손실을 관리하는 겁니다. 그리고 매매는 승률보다 손익비가 계좌를 지키는 길이라는 건 좀 어떻게 보면 그때 깨달았던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런 겁니다. 김정은하고 트럼프가 만나기로 했었다. 2018년도겠죠. 그때 만나기로 했었다. 저는 그때 있던 시드들을 다 익절했었습니다. 가지고 있진 않았죠. 만나고 나면 급등하겠다라는 당연히 그런 생각들을 모든 사람들이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만남이 취소가 되면서 급락이 나왔죠. 그래서 여기저기 곡소리가 많이 났었습니다. 운이 좋아 도박처럼 인버스에다 걸었던 사람들은 엄청나게 큰 수익을 가져갔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 결과 나오고 나서 인버스에 들어가서 뭐 남들 10% 이상 뭐 20% 30% 먹을 때 저는 2% 3%밖에 못 먹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차이점이 뭐냐면 그 사람 같은 경우는 비중을 끽해봐야 5% 10%밖에 못 넣었을 겁니다. 겁나니까. 그게 사람입니다. 하지만 저는 결과를 보고 나서 비중을 그때 엄청나게 한 40% 50% 정도 실었던 것 같습니다. 즉 이렇게 빅 이벤트가 있을 때는 잠시만 쉬어가면서 비중 조절을 좀 하고 확실한 자리에 비중을 좀 많이 넣는, 즉 손익비를 올리면서 매매를 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만든 지표가 바로 이 지표입니다. 즉 롱 시그널이 나왔을 때는 어느 정도 매수 들어가시면 되고, 바로 숏 나왔을 땐 과감하게 털고 나온다. 자, 이런 보합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롱숏이 나오더라도 짧게 내가 한다. 그러면 손절을 치더라도 과감하게 손절을 치고 나오셔야 됩니다. 대신에 이런 자리죠. 이렇게 한번 눌렸다가 쌍바닥을 찍고 반등 나오는 이런 자리들, 이런 자리에서는 당연히 비중이 좀 많이 들어가야 되는 겁니다. 이건 누구나 알고 있는 그런 자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이때는 사실 위험하죠. 생각이 많아지는 자리입니다. 이때는 비중 조절을 좀 해놓으시면 됩니다. 왜냐하면 고점을 한 번 더 뚫어줘야 되는 그런 자리이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는 몰빵 아니면 비중 50% 절대 못 씻습니다. 이럴 때는 그냥 비중 5% 10%만 실어도 그리고 나서 익절 타이밍에 익절하시면 되는 겁니다. 자, 이 지표를 어떻게 쓰냐고요?
아래 전화번호로 지표라고 이렇게 문자 보내주시는 분들에게 제가 드리겠습니다. 대신 좀 조건이 좀 있는데요. 저도 유튜버니까 구독자가 많은 게 좋습니다. 자, 첫 번째 구독 꼭 해주시고 좋아요도 덩달아 같이 해주시면 감사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아는 분들한테 제 채널 구독해 달라고 이렇게 부탁 좀 하겠습니다. 굳이 이거는 뭐 안 하셔도 되는데요. 하실 수 있다면 주위에 소개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이 두 개만 잘 지켜주시고 이렇게 문자 남겨주시면 제 지표 공유해 드릴 테니까 한번 써보시고 결과는 참 만족하실 겁니다. 자, 다시 엔비디아로 좀 돌아와서 정리를 좀 할 건데요. 지금의 핵심은 수요의 방향입니다. 플랫폼에서 접점을 넓히고 중국 B30A에서 존재감을 지키며 실적 8월 27일 날 나오죠. 실적에서 숫자로 확인을 해야 한다. 변동성은 전략의 친구입니다. 계획대로 분할로 추세선 보전 여부도 함께 보면서 접근하실 필요가 있겠다라고 이렇게 생각이 좀 듭니다. 하지만 이렇게 설명을 좀 드려도 개인 투자자분들이 혼자서 이렇게 접근하기가 쉽지는 않으시죠. 그러면서 급등 종목들 수익 찬스들을 놓치시는 경향들이 좀 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전문가의 도움이 절실히 필요하실 겁니다. 이렇게 구체적인 매매 전략들이 필요하신 분들은 아래 전화번호로 숫자 1이나 엔비디아라고 이렇게 문자 보내주시면 저희가 하나하나 자세하게 도움을 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언제든지 문자 남겨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제가 이렇게 상담을 하다 보면 엔비디아를 뭐 이런 고점들이죠. 이런 고점에 묶이신 분들도 계시고 이 밑에서부터 끌고 올라오는데 언제 익절해야 되는지 궁금하신 분들도 참 많으신 것 같습니다. 그런 분들 역시 아래 전화번호로 숫자 1이나 엔비디아라고 이렇게 문자 보내주시면 저희가 하나하나 대응 방법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을 드릴 테니까요. 부담 없이 연락 주시면 됩니다. 간혹 이렇게 영상만 보시고 대응하시는 분들이 좀 계신데요. 문자 주셔서 직접 설명 들으시는 게 훨씬 더 도움이 많이 되시니까요. 편하게 문자 보내주시면 됩니다. 이제 중요한 건 여러분들의 선택입니다. 뉴스, 차트, 모멘텀이 동시에 들어올 때 이걸 잡는 게 실력입니다. 좋아요, 구독 부탁드리고 아래 전화번호로 1 또는 요청이라고 문자 한번 남겨주세요. 도움 드릴 수 있는 것들 최대한으로 도움 드리겠습니다. 저는 남강호였고요. 다음 영상에서도 빠르고 정확한 정보로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